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갔습니다. 이번 주도 다 갔네요. 오늘이 금요일이자 11월 29일.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들어서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되거든요. 이제 11월 한 달 장을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올 한 해 장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12월 장을 산뜻하게 맞을 준비를 오늘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 뜻을 담아서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부터 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5.29포인트 좀 빠졌습니다. 2040선을 하지만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만 막은 채 11월이 맞춰줘도 굉장히 선방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수급적인 면의 개선이 그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560억대 여전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0.80포인트 아주 소폭 빠진 약보합장입니다. 514선입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닥에선 팔고 있습니다만 합쳐봐야 양쪽에서 내놓은 물량은 한 100억대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3원이나 내렸네요. 1060원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입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금요일 일단 시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거래소로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관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양시장 일단은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은 일단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를 좀 땡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피로도는 좀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 좀 약간 둔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내수 쪽 섹터죠. 일단 유통 쪽이라든가 섬유의복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지주사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적인 영향을 일단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엔달러는 약간의 강보합권역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엔화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일단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수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환율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일단 오후장에 일단 관리를 해주는 그런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서 오늘 시장 특징주,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좀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나름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콜마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6%가 넘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수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베이직 하우스 같은 종목군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가권역입니다. 22,000원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현재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내수 섹터에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하림홀딩스라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주사 성격의 종목군들인데요. 오늘도 신고가의 랠리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약 3%에서 4% 정도의 일단 배당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환율적인 영향과 연관을 좀 짚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들보다는 일단 내수형 섹터 종목군들이 나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필히 환율적인 부분들, 엔화 부분들이 일단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내수 섹터 종목군들의 순환 매적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뭘까 하는 좀 약간 완전한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고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활성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집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뭐 그런 뉴스 기사도 있던데 향후 전망,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별거 갖다 다 테마로 붙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온라인 가상 화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행을 특정 발행에 대한 주체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고사양 PC를 이용을 해서 난해한 이 수학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이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은 현재 거래소 내 현금 매매가 좀 가능하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또 하나의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에지락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획득을 최적화할 수 있는 메인보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단 모멘텀이 충분하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SK컴즈 같은 경우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죠. 코빗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JC현이라든가 SGA 이런 부분들은 대만의 에지락이라는 에지락 기업에 총판 계약을 좀 맺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의 흐름들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들 단기적인 이슈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즉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냥 이 종목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내가 어떻게든 이거 뭐 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어디로 가버렸다든가 같이 확 떨어졌다든 어디 가서 그걸 따지겠습니까?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테마가 과연 유효한 테마인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증권이 인수합병 기대감에 사흘 연속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것도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동양증권에 대해 임원분들이 일단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좀 더해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일단 대만 기업이죠. 유안타증권과 매각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동양 쪽에서는 동양증권이 조기에 매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좀 보여진다라는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연이 되는 부분들 아니면 또 흐지부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SK증권입니다. SK증권 같은 경우는 M&A 이슈, 즉 이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물 건너 가면서 주가 하락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냈던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동양증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흐지부지 된다라면 주가에 대한 상승은 거의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동양증권이 일단 M&A 이슈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약 4% 정도의 거래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일단 61선 정고점을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동양증권보다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A가 설사 뭐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증권 업황 자체가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를 또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369%몇 퍼센트 도전 어떤 종목입니까? 예, 금일은 9%에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에 대한 성장성, 그 부분들 때문에 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훌쩍 18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휴원스입니다. 이 휴원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원대에서 거의 38,000원대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이 중심에는 필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최근 시장에서는 미용 시대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 다음 종목을 따져보게 된다면 한스바이오메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뼈이식 제품이라든가 치과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력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FDA의 승인을 좀 받아 놓은 일단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가슴 성형에 대한 부분들, 일단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7개에서 8개 기업만 생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금 메디톡스의 OEM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페이스리프팅 시장에 상당히 진입을 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본 쪽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휴원스라든가 메디톡스 이런 흐름들처럼 한스바이오메드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가격적인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 그리고 2015년대까지 큰 폭의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6,7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16,800원부터 16,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고 목표죠. 9% 수익률에 도전을 하는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종목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가격대에 대한 접근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의 동향을 또 점검해 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리고 바로 매도 쪽으로 내려가서 챙기시는 모습 그랬는데 그걸 이제 더 수익을 챙기시기 위해서 보신 분들은 다시 반등치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위축됐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은 일단 우리가 장중에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 현재 3일 연속성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결과론 쪽으로 상방 쪽으로 계속 열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안에를 우리가 숨어서 정확하게 팩트들을 기억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시장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애청자분들이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이 관만세 속으로 일관되면서 전일보다 공격적인 성향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루한 가두리 박스권, 하지만 상단 쪽을 계속해서 가두리 박스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이저의 수급, 외국인과 기관계 두 메이저가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그 쏠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또한 장중 단타 역시도 깨끗한 모양들이 나오지 못하고 아주 방망이를 짧게 대응만 하게끔 대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방어적인 측면, 즉 방어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개인과 기관계 쪽에 의해서 결국은 매도 포지션을 자신들이 피자 파이수를 조각을 나눠 먹는 식의 그냥 관망세로 일관되는 매수 주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이번 주 제가 외국인 계속 강조했었고 금융투자 창구 쪽도 언급을 조금은 드렸었는데요. 자, 11월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미리 먼저 예측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금융투자 창구 쪽과 외국인 다음 주 이 둘이 중요합니다. 투신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신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 주부터 옵션 준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개인들이 콜옵션 쪽에 매수 우위 쪽을 점쳐주고 있지만 그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고점 대비 외국인과 기관계 역시도 전반적으로 자신의 포지션들을 만들어내는 상태. 하지만 풋옵션 쪽이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도 비슷한 규모로 들어오고 있지만 콜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기관계는 자신들의 양 매도 포지션들을 여전히 구축 상태로 계속 꾸준한 포지션을 지속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들을 풋 옵션 쪽에서 콜옵션 쪽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포지션들을 구축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옵션 쪽의 변동이 다음 주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파악이 되니 옵션도 같이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요. 베이시스가 금일장 최저치를 기준으로 보면 장이 시작되고부터는 0.7대 부근이 최저치가 됩니다. 대략 0.6대까지 초반까지도 있긴 했었는데요. 평균 자가가 0.7대인데요. 역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베이시스 자체가 0.3대 이상 부근에 어느 가격대가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 부분들을 지속되면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 역시 어제와 비교해서 놓고 본다라면 시장을 일부 정도 방어하는 순환변적 성격을 갖고 있지 시장을 공격적으로 들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베이시스 놀이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 요렇게 관점으로 봅니다. 오전에는 외국인들 매수를 집중해서 봐라. 강도를 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템포들을 만들어 주었지만 오후장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창구 쪽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은행, 보험 모두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기타 법인도 해당이고요. 자, 기관계 쪽에서 이 매도 누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올라가는 폭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는 템포로 바뀔 수 있다. 즉 위쪽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템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관계가 만약 금일장 금융투자 창구가 먼저 집중적으로 2,100억 그러면 지금부터 400억 정도 이상을 시장의 매도 쪽으로 위축시키면다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도
조금 저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된다. 현재 기준에서 시가 부근을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아슬아슬 줄타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도 고점 매도를 때리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황금라인 부분을 이제 체크하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신호등이 역시 아침 초반부터 깨끗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속임수들을 만들어오면서 깨끗한 템포들이 없죠. 요런 속임수 템포를 만들고 상승, 이탈 부분에 매도는 좀 깨끗했었습니다. 하나의 매도는 깨끗했지만 그 다음부터 11시 이후부터는 방향성 자체를 갈팡질팡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럴 때 현명하게 우리가 눈치껏 같이 그래 우리가 자선사업을 시장에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도 그러면 추세가 나올 때 또는 깨끗한 단기 트레이딩이 나올 때 들어가 보자라고 하시면서 시장의 추이에 어떤 속임수 또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시황관을 빨리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관망세로 조금 거의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연결선물지수 쪽으로 봤을 때 오늘의 오후장 황금라인 역시 오전장과 동일한 270.10으로 설정을 좀 합니다. 자,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매수를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매수를 조심하고 특히나 저항대가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괄되게 밑에서 어느 시점에 이런 꼬리가 달린다고 매수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점 매도를 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현재 딱 황금라인 부근에 걸쳐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싸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오늘 기준에서 현재 부분에 오후장 마지막도 어제와 동일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이겠죠. 어제 거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템포의 모양,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두두두두 떨어지는 모양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정도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하방 쪽으로의 이탈 부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70.10을 저항, 확정을 지금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 그렇다면 확정이 곧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값은 늘 같은 꼭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도가 조금은 기관을 따라서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에 대한 점검을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진단입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달에는 이제 상당히 좀 급등락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2,000선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공방도 벌였고요. 일단은 뭐 2,000선 위에서 산뜻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는 12월에 우리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이 11월에 급등락이 이어졌던 모습이 12월에도 약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을 돌아보면은 주간 변동폭을 따져봤을 때 보통의 경우가 한 40-50포인트 정도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절대 수치가 사실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40-50포인트는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일정 밴드 1960에서 2040포인트 정도 되는 밴드 내에서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수렴 국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고 장중 진폭마저도 크기 때문에 체감 지수가 좀 지수보다 좀 안 좋게 진행되었다. 11월은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지금의 위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았는데요. 코스피 주봉을 추세선을 그려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푸른색 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놨죠. 저것이 이 붉은 위의 선이 2003년 이후에 장기 상승 추세입니다.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저게 장기 상승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6월에 저 선을 이탈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래쪽에 붉은 선이 바로 그런 상승 추세선이다. 6월 이후에 상승 추세선이다. 이 두 붉은 선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주봉 자체가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수렴 이후에는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러한 수렴 과정에, 장기 수렴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그것이 언제쯤 한 2, 3주 뒤면은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지금 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수가 어디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한눈으로 좀 쉽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격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지수대가 어딘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저 상승 추세대 위에 붉은 선과 아래 붉은 선 쪽에 접근할 때 실전에서는 추격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쪽으로 보면 상단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2780포인트 정도 될 테고요. 하단은 1980에서 1990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그 정도 지수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위로 한 20, 30포인트, 아래로 40, 50포인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말이 수렴이지 사실 저 지수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봉상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12월 들어가서도 좀 변동폭이 많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파생 상품 시장 역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현물 시장과 서로 영향을 상당 부분 좀 주고받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수렴이 2, 3주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상으로 수렴이지 위아래는 넓다고 말씀드렸죠. 한 2주 정도 뒤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또 파생상품 동시만기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수렴이어서 안정적이고 2, 3주 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좀 희망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말이 수렴이지만 주봉상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폭의 등락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선물옵션 만기일하고 겹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쿼드러플 만기일에 근접하면서 그러한 상황, 결국 급등락이 이어지는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12월 둘째 주까지는 좀 복잡하게 주변 환경을 좀 짚어나가면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쿼드러플 위칭 베이에서 우리가 선물 만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보다는 이 차익 잔고하고 연관성이 아주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순차익 잔고 따져보면은요 8월 27일 날 지수도 저점을 만들면서 순차익 잔고도 저점을 만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한 1조 원 정도 좀 넘게 들어온 상태인데 최고치에 비하면은요 11월 1일에 저 지금 그래프에서 CD에서 나오듯이 11월 1일 날 4.7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4.1조 원, 결국 한 6천억 정도가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순차익 잔고가 베이시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게 5, 6천억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이시스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월물을 보더라도 차월물이 더 강세이기 때문에 결국 스프레드가 강세인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추이 따라서 만기 근접하면서 더 강세 탄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순차익 잔고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베이시스를 만약에 급격히 악화를 시킨다면은 저 표에 나와 있는 8월 27일에 2.7조 원에서 10월 1일에서 4.2조로 증가한 그 1.5조 원 정도가 지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중앙에서 베이시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호전되느냐, 악화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거래일수를 지금 오늘 빼면 8일 정도 남았습니다. 8일 동안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조금 더 희망적인 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배당 성향의 차익 매수세가 재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익 거래가 중립에 딱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약간은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요인이 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급등락하는 와중에 또 업종 간의, 종목 간의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것, 못 나가던 것, 그게 좀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도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는 듯 하고요. 자,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좀 생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생소한 것이 아닌데도 사실 유통이나 뭐 섬유유복, 전기가스 같은 종목들이 워낙에 관심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생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섬유유복이나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업종입니다.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따져봤을 때 이 두 업종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하고 동행하는 업종이지 생소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11월 12일 바닥을 만든 다음에 등락률을 구해본다면 코스피가 한 3.4% 오르는 그 와중에서 섬유복이나 유통업종이 그동안에 안 보이던 업종들이 이제 상승률 상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신고가 종목 수가 오늘 낮에 기록한 것을 보면 60일 신고가가 한 70개 나오고 20일 신고가가 한 130개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업종 유통이나 또 섬유유복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이러한 신고가 부류에 많이 속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한 번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유복이나 유통업종에 좀 연말에 좀 특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하고 연동성이 가장 강한 업종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이다, 뭐 개별 업종이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우리나라 유통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죠. 유통업종이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심리적인 요인이고 신고가 종목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그것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절적 요인 그리고 시기적인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이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 요인은 다른 곳에 있다. 결국 내년에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신고가를 내고 있는 홈쇼핑이 가장 탑픽이 될 수가 있겠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유통업종에서 또 순환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같이 홈쇼핑이 좀 약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백화점 쪽에서의 다음 순환매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소비 심리가 이제 부활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가장 화두를 꼽는 것이 글로벌 쪽이나 우리 시장 쪽이나 이 소비의 부활이죠. 결국 소비가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유통업종이나 뭐 섬유유복 업종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쪽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8월에 큰 시세가 우리가 좀 많이 좀 큰 장기 상승을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업종이 몇 개 안 되는데 또 그것이 유통업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1월에 단기 바닥이 나타난 이후에 기관이 좀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 살펴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IT에 비해서는 사실 유통업종 좀 작죠. 그런데 기관 매수 금액은 IT하고 비슷하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에 좀 이 유통업종이나 홈쇼핑 업종이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한 발 늦은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증권사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좋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약간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나타나는 그 업종 중에서는 유통업종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전략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12월 장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를 노려라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12월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기대감도 크고 준비도 좀 탄탄하게 한 채로 맞아야겠습니다. 자, 그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가을투자자문회사 전략기획본부의 김홍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을입니다. 가을로 혹시 잘못 하실까봐. 예. 자, 2013년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괜히 좀 아쉬움도 남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면 그런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말 특수 기대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관심감도 높고 또 반면 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면서 수출 관련주들의 약세 그것에 대한 우려감도 또 함께 겹쳐서 우리 투심을 좀 자극을 하는 듯합니다. 자, 어떨까요? 이런 호재와 악재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지 좀 비교해 주시면은 유망한 분야를 찾아서 내 돈을 어디다 좀 이렇게 둬야 되는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으로 괜찮은 반응을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그 제네시스를 사면 액센트를 하나 더 물어주는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 매출의 그 기대보다 요번에 보면은 분산 효과라는 게 있어서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그 매출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연말 연초의 심리 효과 또한 지속적으로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엔저 현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올해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산업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본 업체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따른 마켓쉐어 경쟁 심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진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때문에 과거처럼 엔화 영향을 덜 받는 형국인 게 사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2013년과 달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 심화와 저성장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가속이 된다면은 일본 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마켓시어 확보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상 적정 엔 달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뱅크 오브 재팬의 공격적인 완화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가치보다는 엔화 대비 원화 가치에 민감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다른 산업에서도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좋은 수출 기록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12월 전망 BSI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과 국내 생산과 수주, 가동률 등의 수치에도 부정적인 전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 압력과 그리고 주거비용 급증으로 인해서 소비 제약이 내수 소비 시장의 빠른 턴어라운드를 막고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상승에 따른 자생적 경기 회복의 폭이 큰 편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간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통해서 내수를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환율 경쟁력을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생적으로 알아서 해결이 되겠지라고 한다고 이렇게 지켜본다면은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의 수혜를 덜 받을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아무래도 연말연시 앞두고 우리 시장이 좀 낙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이번 11월 장도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리하는 시점에서의 결과 자체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좋았던 달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낙관한 심리가 좀 팽배할 때 시장은 또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자, 12월에는 이게 괜히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반대일까요? 아니면은 조정장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좀 제가 이렇게 준비해왔는데요. 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연말정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EPS 추정치를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 지표의 컨센서스도 낙관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서프라이스 지수의 추가 상승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 모멘텀, 서프라이즈 지수의 주가 지수가 방향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낙관 심리는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최근 경기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서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가 되고 있고 시장도 큰 방향 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서프라이즈 지표를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서프라이즈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시장의 조정은 어떤 시기로든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경기 회복이 코앞에 놓여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공장 가동률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설비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소비가 살아나야 할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살아나면은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늘려서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화폐의 유통 속도가 증가하여 그 늘어난 유동성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용 증가와 소비 회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 박스권 상향 돌파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2014년에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지난 성장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익의 대부분이 경쟁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쪽에 치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연관이 돼 있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이끌지 못한다면은 다른 경기 민감주가 대신 이끌어줘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경기 회복 순서상에 2014년부터 바로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고는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고민입니다. 일단 뭐 글로벌 완화 정책 기조가 주식시장 급락을 막아주고 있는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보여지지만 전체 시장의 모멘텀을 본다면은 본격적 상승까지는 기다림이 다소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섹터들이 2014년 실직 쇼크만 없으면은 그리고 완만한 저성장으로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에 따른 점진적인 퍼상승장 정도는 기대 가능해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연말 연초에 서프라이즈 인덱스 방향을 주목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뭐 주요 일정과 또 일정에 얽힌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에 따른 전망 등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 한국 CPI 발표가 있고요. 네. 또 12월 5일에는 또 GDP 발표가 있습니다. 네. CPI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예,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그 가정에 소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재화 용역을 평균 가격으로 측정한 지수로서 그 국가의 통계기관에서 계산한 물가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급여, 연금, 물가를 연동시켜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의 크기를 측정해서 경제 동향 분석이나 경제 정책 수립 등의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일 발표되는 한국의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진작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예상은 한 플러스 1%대 상승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글로벌 경기하고 내년 한국 경제랑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14년 한국 거시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이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나온 발표에 의하면은 내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7%로 올해 2.9%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또 오는 2015년에는 3.8%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작년 말 대비해서 한국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가 반등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렛대를 타고 좋은 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거시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가계부채 환율,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관련돼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더라도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세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세계 경제 확장 사이클에 들어갈 때 그 코스피 지수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수익률도 높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그 코스피 지수는 한 2,400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부합했을 때 5일 발표되는 그 GDP 예상치가
GDP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슈,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 종목 추천에 대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오늘 짧고 굵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콜마 가져왔습니다. 성장 지속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부분이 다양한 채널에서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화장품 성장은 좀 둔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마진율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콜마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이 하반기는 잠시 주춤할 수도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네, 이거는 베이스 효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펀더멘털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콜마라는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목표 평균가 대비 2.5% 정도 미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한 33,000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22,000원, 현재가 한 26,000, 제가 올 때 한 26,500원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콜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콜마를 포함한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지요. 네, 자, 지금까지 김홍석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